그 자전거 보행과 자전거 중심으로 이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교통체계를 잡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1,000만에 육박하는 도시에서 자전거와 보행을 중심으로 해서 녹색 교통의 새로운 어떤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이게 이제 머리로만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꾸준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과 고민을 함께 나눠주신 우리 녹색교통운동의 송상석 정책위원장님 모시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NDC 이 목표 실행을 위한 정책 제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네 번째 공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세 분하고 저가 공통적인 게 지금 현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업하고 NDC 작업 관련해서 일단 이유진 위원님은 이제 기후변화 쪽 하셨고 농축수산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성환 교수님은 이제 전력 부분을 하셨고, 저는 이제 수송 부분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 시나리오하고 NDC 얘기를 할까 하는데, 지금 현재 각 부처별로 지금 정책 과제 정리를 좀 하고 있고 연말까지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과제와 관련돼서는 혹시 뭐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설명을 좀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NDC하고 시나리오를 짤 때의 수능 부분에서 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가 가장 큰 문제였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통 부분에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미세먼지 대책 따로 있고 온실가스 대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은 거의 대부분 공통분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이라고 한 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할 때 제일 1번으로 든 게 뭐냐면 무공해차입니다. 전기수도차. 그다음에 이제 수요 관리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전기수도차 보급으로 다 할 수 있느냐? 수치상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굉장히 어렵다. 그럼 수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요 관리라고 하는 게 그러면 승용차 이용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할 때, 물론 서울의 경우는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승용차 수요를 어디로 전환시킬 거냐라고 할 때,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따릉이 이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행 자전거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눈에서 보이는 대표가로에서의 자전거 이용만 얘기하거나 보행을 얘기할 거냐, 아니면 생활도로도 얘기할 거냐. 우리 이상훈 의원님 계시는 수유동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라 거의 뭐 골목길이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녹색교통, 그러니까 탄소 중립과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배출 현황, 그 다음에 국내외 사례, 그 다음에 개선 과제가 뭐냐, 그 다음에 수송 부분은 사실은 정부의 정책 과제도 정책 과제지만 이 시민들의 동참이나 참여가 없으면 사실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여시킬 거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자료가 굉장히 많죠. 제가 사실은 1시간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의원님들 오신다고 했고, 또 우리 사실은 얼굴 자주 뵀던 우리 공무원분들 계시긴 하지만 어찌됐건 좀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한 이유는 좀 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한번 보시라고 제가 그걸 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는 너무 많이 보셔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PM 2.5를 얘기하고, PM 2.5 중에 질산암모늄 비중이 한 3분의 1쯤 되는데, 이 질산암모늄은 바로 이전에 했던 건물하고 수송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2.5 관리 굉장히 어려운데, 이유가 보면
1차 생성보다 2차 생성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배출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배출구에서 나온 다음에 생성되는 물질이 더 많아서 이게 숨은 배출구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주 배출원은 경유차 이건 다 아시고 전국적으로는 4위 정도 됩니다. 뭐 경유차나 자동차 거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경유차 얘기할 때 지금 요소수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 중대형 화물차가 문제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배출량을 보시면 여기 지금 PM2.5 배출량을 보시면 그 소형 중형 화물차 전체를 합치면 한 260만쯤 되고요. RV 양을 다 합치면 한 210만쯤 돼요. 이 RV가 뭐냐 출퇴근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사업용 차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용으로 쓰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이 중성 화물차를 다 합친 양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생활 속에서 뿜어내고 있는 미세먼지 양이 적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2.5 대기환경 기준이 15인데 연평균 지키는 도시는 아무데도 없다. 아주대 김순태 교수님이 한 건데 이게 이제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은 당연히 서울의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데 어딜까? 빨간색일수록 영향을 많이 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당연히 서울 안에서 배출되는 게 크죠. 근데 보시면 저기 포항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국내 미세먼지는 사실상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하는 문제가 예를 들면 서울의 미세먼지 대책과 전국의 미세먼지 대책이 사실상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인데 지금 탄소 중립 시한위로 만들면서 갔던 게 2018년을 거의 피크를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지역에너지 계획을 한번 살펴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 데이터하고 좀 달리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개선을 이루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뭐 급격한 증가 추세에서 이제 거의 이제 완화되거나 또는 약간 감소되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 그 탄중이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는데 산업계에서는 너무 과하다. 시민사회에서는 너무 약하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장영기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잘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도 회피하면 안 된다. 양쪽에서 욕을 먹을수록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원래 사실은 2020년에 여기 있어야 됩니다. 6,500만 톤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0을 만약에 그동안에 계속 실천을 했다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9,800만 톤 수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뤄왔던 숙제를 이지에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근데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준희 의원님께서 총괄적인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요소수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요소수를 왜 넣었냐? 이게 이제 유로6 차량에다가 요소수를 넣은 이유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우리가 클린 디젤 얘기를 했고 그 클린 디젤을 왜 폐기했는지가 이 자료인데요. 뭐냐면 폭스바겐 스캔들이 딱 나오고 나서 우리가 옛날에 과학적으로 분명히 질소산화물 줄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의 NO2 농도는 안 떨어지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봤더니 실험실에서 나오던 데이터하고 실도로 배출하고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스캔들이 바로 터지고 나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외산 자동차에 대한 19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점선이 국내 배출량 기준입니다. 지키는 차량이 한 대밖에 없어요. 거의 20배 가까이 나오는 차도 있고.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사실 20년 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제작차 배출량 기준을 강화하면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실험실에서만 지켜줬지 도로에서는 20년 전 기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 디젤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요소수를 안 넣으면 이걸 못 지켜요. 실험실에서. 그래서 요소수가 문제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낙스 말고 PM의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자동차 제작사들이 한 1년 전에 이제 인증을 받습니다. 이 인증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PM10이 0으로 나옵니다. 0. DPF를 붙인 차는 뭐 0.001도 있죠.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기준이 0.0045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DPF를 붙이면 안 나온다. 이게 이제 기술적 이론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일반 차량이고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DPF를 붙인 차량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클린 디젤이고 3종 정후행 차라고 해서 주차 요금도 할인해주고 토익 요금도 할인해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자, 여기서 측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PM10입니다. PM10.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PM10이 몇 그램 나오느냐가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운행차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PM10 측정 안 합니다. 매연만 합니다. 매연. 눈에 보이는 매연. 몇 퍼센트인지. 현행 15%인데 그 완화된 기준이 15%도 지금 저공해 자동차, 클린 디젤 자동차의 불합격률을 보면 그 2013년하고 14년도에 서울 수도권에서 검사받은 근 200만 대 차량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휘발유 LPG의 경우는 1%가 안 되는데 경유 차량은 매연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5%, 7%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차들은 친환경 차라고 인정해준 차들. 근데 매연 검사도 통과 못한다. 이게 뭐냐? 요소수만 문제가 아니고 그 DPF를 관리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대기환경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믿었는데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료에 안 넣었습니다만 아마도 몇 년 전에 BMW 차량 화재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 화재 사고의 원인이 뭐냐? 그 EGR 밸브라고 해서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으로 넣는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장치인데 그 재배기하는 과정에서 그 관에 매연이 쌓이다 보니까 그 매연에서 발화가 일어나서 이제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더 많아졌지만 실제로는 좋아진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요소수 때문에 난리인데 그게 왜 뭐 대기환경 기준에 제작차 배출량 기준 바꾸라고 얘기하시는데 제작차 배출량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차들은 검사를 받으러 가면 뭐 질소산화물 검사 안 합니다.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팔 때는 검사를 하고 팔고 나서는 검사 자체를 안 해요. 매운 검사, 경찰은 딱 하나 매운 검사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뭘 대기환경 기준으로 바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던 거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사실은 이 교통에서 우리가 미세먼지랑 온실가스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교통사고 문제죠. 교통사고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OECD 국가 거의 최하위 수준, 보행 사망자 수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스쿨존인데 이제 제 이 자료가 뭐냐면 사실 오래된 자료긴 합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 어린이가 이용시설은 무조건 다 100%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돼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어린이들이 안전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사고도 많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반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늘어났는데 사고가 늘었다. 자, 왜 그럴까요? 설명을 부탁했더니 경찰에서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규제적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사고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계소당 사고 건수를 따져보니까 천계송이니까 이제 소위 말해 원단위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고 건수 자체는 기존 단위보다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규제를 할 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뭐 합니까? 속도 카메라 달고 가드레일 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걸로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뭐 이보다 좀 개선됐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에 학교 옆에 가보면 다 이 모양이죠. 학교 담 옆에 바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표준이 있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지나가는 차, 주차한 차 사이로 이렇게 다녀요. 부모님이 불안하니까 같이 데리고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온실가스, 미세먼지,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문제점에 대한 공유를 한 거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관련돼서 이제 이 사진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릿 스페이스 for 60 people, 그러니까 60명한테 우리가 이 도시의 전체 면적을 어떻게 좀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60명이 승용차를 갖고 나오면 이 도시가 이 정도의 면적을 이 승용차한테 할애해 줘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나오면 이렇게 되죠.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한 도시 면적을 자동차한테 하려는 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로도 내줘야 되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독일의 민스터라는 데서 자, 우리는 이제부터는 승용차 중심이 아니고 자전거, 보행,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포스터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도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도시들이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요. 서울시도 차 없는 날 때 이 사진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뭐 런던의 혼잡투행료 이제 런던은 이미 혼잡투행료를 지났고요. 이제 울트라 에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의 혼잡투행료 사례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 서울시도 3번을 검토했습니다. 혼잡투행료 확대와 관련돼서. 지금 시장이신 오세훈 시장이 2007년도에 시장되셨을 때, 2006년도 시장됐을 때, 2007년도에 차 없는 날 있다 얘기하고 나서 혼잡투행료를 이제 우리가 좋은 단위로 해보자, 런던처럼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다시 엎어지고, 2013년도에 또 엎어지고, 최근에 또 뭐 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지금 녹색교통지역 카메라 다 달고 거의 180억 들여가지고 만든 이 제도인데. 거기 지금 런던 이상 되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잘 안 되죠.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면 운전자들이 반대할 거다. 가장 결정적으로 표 떨어진다 이겁니다. 런던의 리빙스탄 시장이 이걸 추진할 때도 반대가 67%였습니다. 런던 시민. 그러니까 70%가 반대한 제도였어요. 2003년도에 시작할 때. 거의 어거지로 한 겁니다. 어거지로. 손편지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시행하고 나서 찬성이 70%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 일단은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승용차 교통량이 이제 시행 전하고 후인데요. 3년 이전하고 3년 이후에 전체 차량이 21%. 그래서 런던 도심으로 들어온 차량의 30%가 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통행 속도가 개선되고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부수적인 효과,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실가스 줄도 있고 폐기염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부적인 효과고요. 근데 시민들이 체감했던 효과는 이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혼잡투행료를 받아서 뭐 했었냐 이거죠. 뭐 했었냐. 80%를 대중교통에다 투자를 했죠. 런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중교통 수단 뭡니까? 빨간색 2층 버스. 최근에 유로6 이상 차로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런던의 지하철 악명 높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노선들은 언더그라운드 튜브라고 하죠. 차량 자체가 너무 옛날 거라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차량들을 교체하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익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쁜 제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어디다 투자? 그 다음에 어디냐? 교통안전, 그 다음에 스쿨존, 그 다음에 보행하고 자전거. 이게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제가 2006년도에 런던을 갔을 때는 혼자투행료를 막 시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자전거 도로 거의 없었어요. 거의 런던 도시만의 자전거 도로라고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독일의 그 흔한 뭐 자전거 레인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런던의 고민이 자전거 폭주족의 고민이래요.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아무리 뭐 혼자투행료를 하더라도 쉬는 시간에 막힐 거 아닙니까, 차가. 그럼 자전거 타고 옆에 가면서 차를 막 발로 차고 간대요. 야, 내가 더 빠르지?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륜차 이용이 많아졌던 거예요. 아까 투행량으로 보면 이륜차 이용이 많아졌다가 이제 자전거 도로를 계속 건설해 주니까 자전거를 이제 타기 시작한 거죠. 간선도로변에 자전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런던이 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관련돼서도 사람들이 이제 동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로 안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혼자투행료 시행 이전에 이 런던의 금융가 옥스퍼드 스트리트인데, 그 이제 차량 통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아예 도로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뭐 30km 존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는데 여기에 뭐 30km 이상 달릴 그 간 큰 운전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사실 이게 공유도로이면서 사실상 보행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런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런던이 한 이유는 사실은 그 밀레니엄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뭐냐면 런던의 이스트엔드, 그러니까 템스강의 동쪽 편이니까 강 하부 쪽이죠. 거의 대부분이 제철소, 조선소 이런 중화공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런던. 근데 우리나라 포항제철, 뭐 GS 칼텍스 이런 회사들이 다 망하게 만들었죠.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21세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런데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죠. 런던에. 코로나 이전에 사실은 영국 가면 런던에 많이 관광을 가셨을 거예요. 파리, 런던, 뉴욕 이런 데는 항상 가시고. 관광객들한테 물어봤더니 런던에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런던은 너무 교통도 막히고 복잡하고 차량이 막히다 보니까 대기업 이런 공기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런던의 혼자투행료라고 하는 걸 시작한 이유가 교통량을 줄여서 그만큼 교통량을 줄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의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결국 보행 중심으로 바뀌었고 런던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종식이 선언이 되거나 위드 코로나가 안착이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걸어서 다 볼 수 있는 자동차의 천국 미국의 뉴욕 이 서머 스트릿이라고 하는 캠페인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7월 8월 달 토요일마다 타임스퀘어 광장을 비롯한 뉴욕 도심에 차를 막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차가 보니까 여기는 런던하고 뉴욕이 공통점이 뭐냐면 날씨가 안 좋아요. 맨날 흐리고. 그러니까 이제 해만 나면 이제 난리죠. 옷 벗고 일광욕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고 자기가 아주 벤치도 가지고 나와서 하는 사람, 뭐 요가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고 몇천 명이 모여서 같이 요가도 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뭐 차가 막히고 뭐 혼잡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라고 했는데 이걸 차를 없애보니까 과연 도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시민들이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안 되겠다. 차도 좀 줄이고 쉴 수 있는 공간 한번 만들어 볼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는 파라솔까지 배치하고 이렇게 됩니다. 타임스퀘어를 이렇게 아예 바꿔버려요. 우리 강화문 광장이라는 서울 광장이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밀라노입니다. 이랬죠.
뭐 교통안전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복잡하고 방역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어떡하냐? 여기 보면 런던이나 뭐 이런 유럽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도시만에 사실상 굉장히 역사 유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다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량에 대한 그 제한 조치의 근거는 뭐냐면 유적을 보호한다 이런 겁니다. 뭐 대기 위험 때문에 이제 부식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보행 전용 거리로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이랬거든요. 뉴욕 사례입니다. 이게 되게 저는 항상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도시교통실에 오셨나요? 그 세종대로 설계할 때 제가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안 됐어요. 이 그림이 되게 재밌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왜 알렌 파이크 스트리트이라는 건데 실제 공사는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 계획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 아닙니다. 이게 불법 주차가 이렇게 행행했죠. 왜냐면 주차 수요가 뉴욕 아시겠지만 건물에 주차장 없어요. 우리 그 뭐죠? 그 미국 영화 보면 이제 뉴욕에서 이렇게 쇼핑하면 이렇게 가방 들고 나와서 뭐 탑니까? 리무진 타죠. 택시 타거나 자기 차 가지고 실지 않거든요. 그 옛날 건물들이 아예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공영 주차장밖에 없어요. 저 멀리 한 지하철역을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거리.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법 주차 수요가 있는 데죠. 여기가 사실은 중심가는 아니죠. 그 4차선 도로에 처음에 어떻게 바꾸냐? 그렇게 주차를 할 거야? 오케이. 주차장을 줘버려요.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인데 우리가 보통 자전거 도로 넣을 때 바로 도로변에 놓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이용자하고 자동차하고 서로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전거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바로 옆에 차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계를 하면 여기 주차장이잖아요. 달리는 차는 없습니다. 여기다 자전거를 보도하고 주차장 사이에 자전거 도로를. 그 다음에 은근슬쩍 여기 버스 전용차를 넣는 거죠. 여기 뭐 여전히 그냥 주차로 놔둡니다. 그 다음에 보행에서의 변화는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 개를 데리고 이제 건너는데 4차선 도로를 건너야 돼요.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교통섬이 하나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주차 소요를 하나 줌으로 인해서 또 버스 전용 구간을 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4차선 도로에 실제로 차가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은 1차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끼리 간섭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비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은근슬쩍 보도를 다시 넓혀버립니다. 자, 이거와 이거 차이는 뭡니까?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자, 베이를 앞으로 쭉 뽑아내니까 사실상 도로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교통선도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하죠? 미시적 효과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4차선 도로는 사실상 1차로로 바뀌게 돼요. 근데 여기 1차로로 바뀌겠지만 사실상 보행과 자전거가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양쪽에 주차장을 넣음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차끼리 서로 간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카고입니다. 오른쪽은 노상 주차장이고 왼쪽 불법 주차입니다. 보시면 다르죠. 여기 실선이 이제 주차장이에요. 여기는 없잖아요. 어떻게 바꿨냐? 뉴욕하고 똑같이 옮깁니다. 이렇게 옆으로 싹 옮겨버렸어요. 여기 주차장을 쭉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이쪽은 원래 있었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차. 원래 주차장으로 빼면 4개였어요. 자, 주차장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나니까 4개 차선이 2개로 바뀝니다. 그 나이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 지금 아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세종대로 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보도 옆에다 바로 붙여서 만들어놨죠. 보도 옆에다 바로 붙여.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도 옆에다 붙여놓으면 버스베이랑도 간섭이 일어나고 주차 세워도 간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역 내 입출차 차량하고도 간섭이 일어나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바로 차가 옆에 돼 있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따릉이 용자들한테 이거 어떠세요 물어보면 다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자전거 전용 레인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걸 이제 폐기하고 저는 이제 자전거 레인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연석이라도 넣자. 그냥 대신에 보도 높이랑 같이 하지 말잖아. 보도랑 같은 높이로 하면 계속 턱 낮춤을 해야 됩니다. 교차로랑 횡단보도 나올 때마다 낮아져야 돼요. 계속해서. 경사가 계속 생기게 돼요. 자전거가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사실은 턱 낮춤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도로랑 같은 높이에서 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연석을 넣자. 여기에 우리 같으면 여기다 연석을 넣자. 연석. 지금 그 경찰이 3050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3050은 뭐냐면 그 생활도로 30km, 그다음에 시내부도로 50km. 시내부도로 50km 얘기하잖아요. 파리는 저녁이 30km. 근데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사진. 30km 존을 시장 쫙 해서 야 우리 다 30km 해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15분 CT 하잖아요 지금. 커뮤니티별로 먼저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커뮤니티별로 했다. 이 커뮤니티를 하면 한 동 개념쯤 될 겁니다. 동.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 신청한 지역부터 해주는 거예요. 30km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설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주변에서 보겠죠. 저 옆 동네에 가보니까 30km 존을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심지어는 아예 차 못 들어오는 지역도 막 지정을 해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그럼 우리도 해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시장이 그냥 팍 질러. 야 우리는 그냥 전체가 30km야. 세느강변에 있던 자동차 조정도 우리로 치면 올림픽대로 같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거기 도로가 우리나라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처럼 그게 넓고 큰 도로가 아니에요. 2차선 도로 좀 될까요? 옛날 도시다 보니까 사실 면적도 거의 안 나요.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걸 뽑아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파리는. 그래서 강변도로를 이용을 했는데 그것도 싹 다 없애버리고 거기 다 휴식 공간을 우리로 치면 이제 한강시민공 같은 걸 만들어버린 거죠. 도로를 그냥. 그러면서 15분 CT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커뮤니티별로 이제 소위 말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다 걸어서 15분 안에 또는 너무 멀다 싶으면 차로 15분 안에 대중교통 15분 이렇게 이제 만들어줍니다. 예를 병원 같은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이 커뮤니티별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종합병원을 다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자전거든 차로 15분. 우리 피막골 없애버렸죠. 싹 다 밀어버리고 르미에리 빌딩 이런 거 말하는 그때 중국 관광객들 많이 올 때 관광객들이 야 이거 너무 낙후된 시설 보면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싹 다 밀어버리고 재개발했습니다. 중국 가보세요.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빌딩 많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한 번에 9호선씩 해버립니다. 텐진 같은 데는. 중국에 솔직히 초고층 빌딩 보러 서울 오는 거 아니거든요. 뭔가 문화 같은 게 필요하다. 여기 멜버른이거든요. 호주 멜버른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랑 기후가 바뀌어서 우리나라 겨울이 저 사람들의 여름이고요. 우리 겨울 때 이런 축제를 해버립니다. 몇 명씩 저 골목길을 보고 축제를 해요. 어디냐면 이런 데예요. 우리로 보면 이게 피막골 같은데 그 뒤쪽에 이면로
이게 보행자들이 걸어가면서 뭐 볼거리도 좀 있고요, 먹거리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행자 천국이죠, 그냥. 뭔가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카페도 있고요. 여기 무슨 쉴 수 있는 벤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붙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축제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 찌리인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진짜 이게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저게 뭐 별거라고 얘기하실 이 사람들 저 뒤에 지금 트램이 오고 있어요. 어디 보고 있나요? 트램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트램을 저런 식으로 넣는다면 시설 이렇게 설치 안 할 거예요. 여기 가드레일 다 박을 거고요 아마. 그래서 정류장 설치 넣을 거고 난리가 아니겠죠. 여기다 횡단보도 다 넣을 거고. 이게 쭈리의 그냥 대중교통 전용지구, 보행자 전용지구. 이렇게까지 가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왜? 트램과 보행자 간에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약속이 돼 있어요. 당연히 뭐 트램이 고속으로 다니는 않겠죠. 그러니까 종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종로. 우리의 종로라고 생각해요. 쭈리 중심 가니까 종로쯤 되겠죠. 종로의 모습이 저렇게 된다. 사실 종로면 지하철 버스인데 그러니까 트램의 장점은 뭐냐면 지하철을 아무리 편리하게 만들어도 지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야 되죠. 트램은 내가 버스를 타는 높이에서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지하철만큼은 아니지만 버스 한 대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죠. 독일의 이제 도도 설치 지침입니다. 이게 되게 이제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스루웨이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행자 여기 도도면 스루웨이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언이 있어요. 여기에는 공공시설물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상가에서 노상적 침울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차도에서 바로 예를 들면 스루웨이로 들어올 수가 없고 엣지존을 만들어요.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엣지존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별도 포장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는 자전거 도로고 여기가 스루웨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엣지존이 없었으면 사실상 이게 이제 자전거 도로하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하고의 버퍼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완충 지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세종대로 가서 보시라고 했던 게 뭐냐면 보도 바로 옆에 자전거 도로 나왔는데 거기 연성으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엣지존 같은 건 아예 없어요. 예를 들면 자전거 전용도로 돼 있는 한강시민공원 같은 데 가면 가끔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 도로인지 보행자 도로인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보행자 도로로 자전거가 가고 자전거 도로로 보행자가 가고 뭐 흔히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왼쪽 그림에 영어로 쓴 것들을 한글로 표현하면 어때요? 어떻게 완충 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공공시설. 여기 보면 가로수, 가로등 이런. 공용지. 예, 퍼니처 이게 뭐냐면은 이런 가로수라든지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상업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상업시설을 갖고 있는 영업존으로 해서 파라솔 같은 것들이 나와서 여기다 실제로 유행할 수 있도록 대신에 여기 최소한의 스루웨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도도 설치 지침입니다. 이게 스루웨이라는 게 투명으로 하는 뜻이 뭐예요? 보도. 보도. 왠지 뭐. 예. 이 설계는 별거 아니지만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주택가인데요. 도로 설계를 이렇게 하는 거죠. 구부정하게. 우리는 아마 여기에다 험프를 놨을 겁니다. 다섯 번치도 놓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곡선으로 설계해 버리는 거죠.
뭐 꾸리찌바의 대중교통 전용 또는 그 도시계획은 다 너무 많이 들여서 아실 거예요. BRT가 지나가는 노선은 대부분 대표 상업지구로 개발을 하고 멀어질수록 저밀도 개발을 통해서 이쪽은 대부분 주택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EG 사례인데 서울도 하고 있습니다. LEG. 로어 에미션 존이라고 해서 오염물질 바다 배출 차량 운행 제한제도. 그러니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국내법상으로. 여기 보시면 5등급 차량 운행 사실 그겁니다. 근데 이거 시작을 우리가 한 건 아니고요. 유럽에서 한 200개 넘는 도시에서 하고 있어요. 명칭은 각각 다르고 런던의 LEG 했는데 이거 이제 너무 옛날이라 죄송합니다. 사실 런던 이미 울트라 LEG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런던의 도심, 요게 외곽순환도로 그레이트 런던 마다 이제 처음에 여기에 유로 6, 그다음에 지금은 전역에 유로 6. 뭐 우리로 설명하면 한양 도성안 우리 외곽순환 고속도로 서울 시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까요? 내부순환도 외곽순환도로 너무 크니까 내부순환도로 서울 시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양 도성안, 그 다음에 내부순환도로, 그 다음에 서울시계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지금은 런던 그레이트 런던 전체가 유로 6 이상이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 경우에 우리는 과태료를 냈는데 얘네는 토익 요금을 내요. 12.5파운드. 한 2만 원 되나요? 2만 원. 하루에 2만 원씩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사례인데 움벨트존, 움벨트가 환경존이니까. 서울시의 한양 노성은 아까 제가 180억 들어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ANPR이라고 해서 번호판을 이식해서 이 차가 몇 등급인지 어느 지역 차인지를 다 이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런던도 사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런던은 혼혈적인 부과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미리 토익료를 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냥 사적 조회를 통해서 안 내면 너는 그럼 100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10파운드 10파운드 토익료를 미리 낸 경우 하루에 10파운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미리 냈냐 아니냐 상관이 없어요. 그 카메라를 딱 지나가면 이 차가 저기 부산 차인지 제주도 차인지 1등급 차인지 5등급 차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시스템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독일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독일은 이걸 움벨트 존을 하는데 여기 이제 녹색 표지를 달고 들어와야 돼요. 4등급 최고 수준 4등급인데 녹색 스티커를 그런데 카메라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제 신청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받아요. 내 차가 몇 등급이다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받아 들어오고요. 단속도 매날 하는 건 아니고 단속을 했는데 녹색 스티커가 없는 차가 이 지역에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결국 확 때려버리는 거죠. 공수도 안 하잖아요. 업자다 갑자기 해가지고 뭐 이런 사례가 있다. 서울의 수요관리 제도인데 주차요금 30년 전에 이만큼, 혼자택 30년 전에 이만큼. 교통유발부담금 서울시가 노력해서 좀 올렸는데 그러니까 주차요금 뭐 10분의 1, 런던의 10분의 1. 처음에 설계할 때 한 67%, 69%가 돈 제대로 다 내는 차량이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돈 내는 차량 37%. 96년도에 2,000원이면 지금 한 6,500원. 근데 그나마 그 2,000원도 제대로 내는 차는 30%밖에 안 된다. 전혀 효과 없죠. 이건 비시스 사클인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차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혼잡이 늘어나죠. 혼잡이 늘어나면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떨어집니다. 서비스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 교통으로 가려면 그냥 개인교통을 하는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그럼 개인교통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대중교통 서비스는 더 떨어집니다.
붕괴까지 갈 수도 있다. 이게 잘 이해 안 되시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80년대 광화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근데 버스 정류장이 여기잖아요. 여기 KT 앞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정류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정류장에 못 들어가요. 차 워낙에 많아서. 저희 전경버스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많은 버스에다가 내가 이 차를 타면 도대체 내가 목적지까지 언제 갈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비시어스 사클의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가 없죠. 근데 서울의 BRT 이제 버스 전용차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모든 간선도로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은 끄는 거예요. 인물고리를 끄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중교통 공급을 해서 몇 천억을 들여서 했고 매년 뭐 3천원 이상씩 보조금을 주는데 과연 버스로 수요 이전이 갔느냐? 왜냐 효과 분석을 했어요. 중간에 한 번. 2004년에 버스 개편하고 나서 과연 갔느냐? 1%도 안 돼요. 지하철 타시던 분이 소버스를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버스를 타면 초사진이었으니까. 버스가 정시성이 확보되니까 아 버스 괜찮네. 지하철에서 버스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하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이 굉장히 정시성이 높은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오르락 내리락하고 환승해야 되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내 집 앞에서 뭐 종로로 바로 한 번에 오는 버스 노선이 있어. BRT를 타고 와. 그럼 타죠.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버스 투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하철 투자도 많이 했어요, 서울시가.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서울시는 수요 관리를 한다고 해도 효과를 제일 볼 수 없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수요 관리가 많이 돼 있어요. 한 23%대. 근데 그럼 더 줄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더 줄여야 됩니다. 한 10%는 더 줄여야 돼요. 한 15%대로 줄여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만큼 쏟아 부었는데도 왜 승용차 수요는 여전히 그 수요로 딱 유지되고 안 줄까? 수요 관리 안 하니까. 대중교통을 쏟아붓고 이쪽에서 수요 관리를 해줘야 사람들이 예를 들면 원전의 혼잡통행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10파운드씩 하루에 내라 18,000원씩 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제일 아까운 돈이 뭡니까? 주차요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제는 없고 인센티브만 주는 제도들 이런 것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요. 제가 아까 미세먼지 오시까지 같이 얘기했던 이유는 모든 대책들을 잘 보시면 사실은 다 연계돼 있어요. 교통 안에서. 그러니까 수요 관리 안 하고 치명률치 보급한다고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 의원님들은 더군다나 이 세수나 이런 거 신경 쓰세요. 전기차, 수소차 다 100% 됩니다. 자, 그럼 지금은 교통세를, 유류세를 물려가지고 세금을 걷는데, 그거 어떻게 되죠? 전기, 수소차로 다 바뀌면? 전기요금 있잖아요. 세금 줬잖아요. 전기요금 지금 쌀때 몇 년 후면 무지하게 오를 것 같아요. 그거를 전기요금 올리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지금에서도 낮은 것 같아요. 전기차 그게 아니라 이제 전기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세금 제도 자체를 싹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우리는 지금 유료요금 정도 수준이 아니고 자동차 세금 전체를 다 손봐야 됩니다. 그때 닥쳐서 하면 돼요. 예, 규제가 많으면 사고에 쳐요. 그게 문제야. 그 다음에 또 이겁니다. 여기 네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자동차 생산
예, 자동차 생산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스몰, 로, 미디엄, 어퍼, 미디엄, 그러니까 이게 대형, 중형, 소형, 경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숫자를 한번 보세요. 뭐 우리나라 월등하죠, 중대. 뭐 택시도 이제 그랜저니까 우리나라는. 예? 국민차 그랜저잖아요, 우리나라.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데 국민차는 그랜저. 정상적이지가 않은 나라예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첫 번째 놀래. 야, 이렇게 깨끗하고 값싼 지하철이 있어? 이거 너무 좋아. 그다음, 야, 니네 도로 진짜 넓다. 야, 차를 왜 이렇게 큰 차를 타? 우리가 어떤 논리였죠?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해서 판매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들은요? 중대형 SUV 엄청 늘었죠. 자, 크린 디젤이라고 해서 디젤차 늘어나라고 했더니 디젤차 많이 늘어났습니다. 6,400만 톤 해야 돼요. 원래 목표대로 가면 2020년에. 왜 안 됐을까요? 친환경차 보급 계획하고 연비 개선 효과 다 넣어서 계산한 거예요. 안 돼요. 왜? 진짜 많이 타니까. 그저 탈만한 나라 된 거죠, 우리는. 소득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프랑스에서 왜 요즘 차를 버립니까?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이 요즘 차를 자기 차를 버려요. 공유차 이런 걸 바꾸려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차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주차할 데도 없고요. 주차요금도 많이 내야 되고요. 보험료도 많고요. 차라리 전기 공유 차량 쓰는 게 빠른 거 좋은 거예요. 서울 사례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사실은 이따가 타수님 얘기할 때 같이 할 건데 다행히 서울 수도권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서울하고 수도권 묶어놓으니까 이 정도고요. 서울은 한 60% 정도가 65% 정도 대중교통이고 25%가 승용차입니다. 서울 딱 벗어나고 나면 부산을 빼놓고 나면 나머지가 다 거의 절반 이상이 승용차 탑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일하면서 대중교통이라는 표현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 대중은 매스 트랜스포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공교통, 퍼블릭 트랜스포트는 공공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그 매스 트랜스포트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대중교통이 승용차 같아요. 제일 많이 타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너무 지나갔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요겁니다. 지금 2030년, 50년까지 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사실 2030년 목표가 전기차, 수소차 보급 목표가 서울은 100만 대, 전국이 450만 대. 그러면 2030년에 전국적으로 한 2,700만 대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80%가 내연기관차예요. 그 내연기관차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이런 내연기관차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데 사실 경유차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자동차 메이커들이 차를 팔고 나서는 사실상 뭐 보증 수리는 있긴 하지만 거의 책임 안 지거든요. 속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배출가스 케어 센터 같은 게 어떨까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23년부터는 이제 경유차 못 써요. 어린이 통학 차량. 차도 단종됩니다. 이제 경유차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잘 몰랐던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미세먼지 막 얘기할 때 미세먼지 예보 들으면 부모님들이 야 내일 또는 야 오늘 아침에 오늘 너 미세먼지 심해 마스크 씌워서 딱 보래. 근데 걔들이 타는 통학 차량은 한 60%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학교 앞에 가면 쫙 써 있습니다. 공회전하고 학원 앞에도 쫙 노후된 경유차.
개수 측정을 해봤더니 DPF 안 될 차가 한 22만 개쯤 나오는데 뭐 LPG 차나 가스 차 같은 거로 보면 한 12,000개, 20배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걸 노후경유차를 애들 타고 다니는 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스크만 씌워버리는 거예요.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는 아까 제가 미세먼지에 얘기하면서 DPF 얘기하고 그다음에 낙스 얘기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수소차 보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 관리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이미 파리 보시면 유로 6, 유로 5, 20년에 유로 5, 런던은 유로 6. 파리 기준이고 우리나라 기준. 뭐 대수는 참고로 보시고요. 시나리오 지난번에 발표할 때 A안, B안 수송해서 280만 톤, 920만 톤. 그 에너지 수요가 어느 정도 주냐면 사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송 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만 한 60%, 최소 60% 줄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65%. 배출량 감축비율을 보시면 최소 91% 줄입니다. 지금 9,800만 톤 나오는데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거예요. 최대는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거의 넷째로요. 근데 이게 전기수소차 100% 이 얘기가 아니고요. 첫 번째가 수요 관리. 승용차 토행량을 2018년 대비해서 지금보다 500만 대가 차가 늘어나지만 토행량은 15% 줄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서울이 25%다. 저 정도 수준으로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울은 승용차 토행량이 10%로 줄어야 돼요. 10대 차 다니면 그 중에 승용차는 한 대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도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전기차 비중이 나와요. 철도 뭐 100%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랑 선박은 뭐 기술이 좀 너무 늦어서 50년까지 다 100%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뭐 암모니아랑 수선박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50년까지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시나리오하고 NDC 할 때 제일 첫 번째 고민했던 게 정의로운 전환이에요. 통기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내연기관은 종사자들 돼 있어요. 지금 완성차 업계 한 37만 명. 그 다음에 부품업계까지 다 합치면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아닌가? 217만 명. 이분들이 이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는데 이제 교통에서 보면 이거는 생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30년, 50년 되면 자율주행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신분당선은 무인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자율주행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노선버스 같은 거. 그러니까 정해진 노선을 다니는 데는 지금 자율주행 가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중앙차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 운영 종사자들도 이제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공공운수 노조가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규제 뭐 그중간에 뭐 의무 확대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했던 얘기죠. 제가 이제 했던 건 대중교통 확대하고 수요 관리 강한데 뭐 서울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 뭐 대중교통 인프라는 너무 충분하다고 보고요. 서울은. 다만 서비스 측면에서 약간 다른 대안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은평구에서 했던 수요 대응형 택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자율주행을 입히면 이제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앱으로 나 어디까지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명쯤 있으면 이 10명 수요를 다 맞춰서 차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정류장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포스트에다 갖다
서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도착지까지 데려다 주는데 서비스 자리가 거의 도어투도어 개념이죠. 차는 크기는 마을버스 정도 솔라티 정도 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승용차에 대한 규제를 안 하고서는 방법이 없지 않냐는 거고요. 제가 앞에서 막 자전거 보행 얘기를 했습니다. 자전거 보행으로 전환돼야 된다. 얘기한 대로 개인 승용차는 15%, 자전거 보행 25%, 대중교통 20%. 이게 월드뱅크에서 예를 들면 어떤 도시에 투자 계획과 관련돼서 니네 계획이 어떻게 돼? 라고 할 때 가이드라인 같은 겁니다. 지속 가능 교통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이드라인.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상업용 차량, 택시, 다인승 차량, 나홀로 승용차. 이렇게 교통에 대한 소위 말해 우선순위를 준다. 역피라미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반대죠. 우리는 이 승용차 중심. 교통사고 관련돼서 우리 30km 존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일이니까요. 30km 전후했을 때 사망률이 확실히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km일 때 사망률이 5%, 50km면 40%, 60km면 80%. 그래서 사실은 이 30km라고 하는 근거는 이런 겁니다. 보행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골목길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보시고, 제가 이 사진은 이제 약간 교통 문화 같은 개념인데 펌프형 교차로를 만들어 놨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사각이 없이 설계도 정말 잘 해놨습니다. 여기. 제가 주목하는 건 이 차량입니다. 자, 차를 여기다 대놓으면요, 이런 시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각을 줄이려고 이런 시설을 했는데 주차를 이렇게 해버리면 사각이 그대로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 이건 사례로 그냥 보시고. 마지막으로 수면차 마음만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2007년도에 제가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9월 10일 날 월요일 날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종로를 한번 막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집회 신고를 제가 했는데 당시 경찰 관계자가 저를 딱 보더니 미친놈 취급하더라고요. 아니 월요일 날 차를 막아? 종로를? 물론 그때 당시 서울시랑 같이 시민단체랑 같이 조직위원회 꾸려서 했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2007년도에 우리가 임시버스 주행차를 종로에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이 개념은 뭐냐면 대중교통 종로를 대중교통 전용인구로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여기는 뭐 자전거 도로도 넣어보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종로에 버스 주행차로 들어간 게 2017년입니다. 10년 걸린 거죠. 이런 캠페인을 해서 결과가 오기까지가 10년이 걸립니다. 효과를 보세요. 아까 런던 혼잡통행료 전체 교통량 21% 줄었다고 했잖아요. 서울 교통량이 22% 줄었습니다. 서울의 월요일날 교통량. 도심으로 들어오는 교통량이 23.6%. 그 종로 하나 막은 효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형태로 하면 되죠. 예를 들면 한양도서관에 혼잡통행료를 하겠다. 아니면 런던 파리처럼 지금 3등급 미만 아예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돈도 180억이나 들어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금 5등급 다른 나라는 이미 5등급 다 끝났어요. 5등급 차량이 언제 차량이냐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입니다. 지금 2021년입니다. 몇 년 된 차입니까? 파리 런던은 지금 2018년 17년 차량도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들어오고 그 이전 차량 아예 못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 보나마나 뻔하죠. 온실가스 배출 줄었고요. 다 연료비 절감 효과예요. 제가 아까 레인 이제 저 포기했다고 했죠. 레인 말고 트랙이라도 하자는 겁니다. 연석 넣고 예를 들면 분리 폴이라도 받자.
무늬만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해보세요. 독일 사례인데 여기 독일의 이제 교차로입니다. 여기 자전거 대기선하고 자동차 대기선이 다르죠. 자전거가 앞에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자전거 레인이고요. 교차로 가면 자전거들이 앞으로 나갑니다. 신호를 보시면 여기 보면 직진, 우회전, 좌회전, 좌회전 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호가 자전거 신호가 먼저 들어와요. 좌회전할 자전거, 직진할 자전거들이 다 먼저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량 신호가 떨어집니다. 지금 뭐 에코마일리지 넣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유럽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개인한테 아예 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주고 내가 줄인 사람들은 그걸 예를 들어 배출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할당량을 다 채우거나 오버한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 거를 다 사지 않으면 비행기를 못 타.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전거 매일 타는 사람들이 수록도 유리하고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수용차 마일리지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에 뭐 했냐면 요일제 있잖아요. 제가 맨날 욕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주 5일 중에 하루 차 안 타면 거기다가 세금 깎아주고 무슨 왜 그렇게 승용차한테 혜택을 못 줘서 안 다니냐. 그 하루 안 탈 뿐인데 5일 중에 매일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 혜택이 도대체 뭐가 있냐. 아 거기는 요금이 싸잖아요. 소득공제도 예를 들면 20만 원까지 해주잖아요. 승용차 그 아세요? 의료비 회사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해주면 다 공제합니다. 승용차 의료비 대중교통 요금 20만 원 공제해줍니까? 이거 서울이랑 같이 해본 건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거의 마지막인데 우리 앞에서 막 사진 보고 했던 거 정말 멋있는 대표가로 이런 데인데 요즘 오징어 게임에 보시면 구슬치기, 자치기 다 어디서 했어요? 골목길. 골목길이 커뮤니티 공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교류의 공간이었고 거기가 또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지금은 보셨지만 주차장이고요. 위험한 곳이에요. 요즘 골목길에서 애들 노는 거 보셨어요? 사람 소리가 없잖아. 통학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학교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모르겠 진짜 다른 건 다 포기하고 통학 시간대만큼이라도 좀 스쿨존에는 차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냐. 이거 좀 해보자. 재밌는 건 학교 운영위를 통과를 못해요. 신청을 학교장이 해야 되는데 이거 뭐냐? 아 주민들 불편하고 뭐 거기에 이제 아침에 웬만한 초등학교 앞에 정문에 가보면 차로 애들 내려다주는 부모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애들을 차로 데려다 주세요? 통학로가 위험하니까요. 왜 위험한데요? 차가 많으니까요. 본인도 차로 오셨잖아요. 그럼 다른 아이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끌고 온 차가 위험하지 않은 건가요? 그것도 대형 경유차 SUV. 네? 우리가 선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 통학 시간대 통학로 그거 막는 거 하루에 한두 시간도 못 한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학부모들도 반대한다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걸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을의 골목길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시민 제안을 받아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전문가들을 붙여서 워크숍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제안서를 내는 작업.
그 1년을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공모를 합니다. 갖고 나서 이거 평가가 좀 높은 데는 서울시에서 실제로 지원도 했어요. 뭐 많은 돈은 아닌데 한 2억 원씩 시설 개선 사업 같은 데를. 물론 성공한 데가 몇 군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자 우선 주차 확선을 목표로 했던 데는 다 실패했습니다. 단 한 번도 못 지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아까 제가 파리 사례 보여드렸잖아요. 파리의 그런 커뮤니티 변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민 참여죠. 그런 게 내 마을은 내가 바꾼다. 우리가 바꾸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뭐 보행 자전거가 거창하게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시청광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생활하는 생활도로 안에서 내 집 앞 주변에 또는 내 생활도로 주변에 여기가 정말 보행자 중심이거나 제일 안전한 곳이거나 또는 그게 자전거 중심이거나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독일의 저 자전거 도로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독일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교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자전거 교육을 받아요. 뭐 면허 제도도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나중에 운전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운전자가 되면 나도 자전거 교육 탔고 자전거를 탔고 학생 때 자전거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 이용자로서 차량 어떻게 소통하고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자동차 운전자가 되니까 내가 자동차 운전자일 때 저 자전거가 어떻게 움직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인을 줬을 때 저거 어떤 사인이고 어떤 움직임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안에서 자전거 이용자하고 자동차 이용자가 서로 교감이 됩니다.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같이 안전하게 선 하나 구원하고 김포부터 당산역까지 가변형 버스 조용차로 만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 20년 된 얘기입니다. 아니 거기다 좀 제발 좀 버스 조용차로 넣어라.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빼놓고는 없잖아요. 아니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외곽순환고속도로 같은 데다가 넣어라 제발. 이제삼아 한대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정책을 발표해서 성과가 안 나면요 바로 폐기합니다. 시장 바뀌면 없어집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 처음에 해치자전거 만들어가지고 그때 막 어디다가 도로 싹 하고 거기다가 고무자전거 막 넣었는데 자전거 도로도 많이 만들었어요 당시. 왜냐면 당시에 혁명시장을 표방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자전거 도로가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유가 뭐냐? 타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네덜란드 여러분 자전거 천국을 이해하고 계시죠? 네덜란드 60년대에는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68년까지 거의. 지금의 모습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이만큼 오래 걸렸는데 거기 가장 딱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누가 정권을 잡든 누가 시정이 됐든 국가의 목표나 정책은 자전거 중심이어야 되고 보행자 중심이었다는 게 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이만큼. 40년, 50년 걸린 거죠. 50년 넘게 이런 투자를 통해서 온 겁니다.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했고요. 근데 우리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핑계는 막 사람들이 반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아까 런던 사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이게 좋은 방향이고 나중에 좋은 결과를 낳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순산으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는 계속 민원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런던 아까 67% 반대했다니까 원자택. 지금은 찬성이 70%지만 반대 당연히 하죠. 네. 또 하나는 이게 지속적으로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메시지,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임종국 의원님, 그다음에 김용현 의원님 그 1강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바쁜 시간에 우리 직원분들, 의회 직원분들, 집행부 직원분들 함께 또 같이 공부하고 해줘서 고맙고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네 번의 의원 세미나 직원들과 함께 했던 공부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탄소 중립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좋은 정책들을 함께 만들고 갖고 나가는 그런 서울시와 시의회로 함께 파트너십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늘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네. 탄소 중립.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